자, 여태까지 본 게 개념체계하고 자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자본 쪽은 양은 안 많아요. 양은 안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게 나오니까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먼저 제가 늘 입벌처럼 얘기하는데요. 회계는 결국 세 가지 찾는 거예요. 재무상태, 영업성과 유동성. 그럼 유동성은 언제 돈이 나가고 들어오냐거든요. 현금화.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아까 유동자산과 비동자산 나눴잖아요. 부채도 똑같아요. 유동부채냐 비동부채냐. 즉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부채는 비유동부채랍니다. 아셨죠? 그럼 보세요. 유동부채에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들이 쫙 나와 있죠. 외상매입금이 뭔가요? 일단 외상매입금은 물건을 산다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재고자산. 매출이나 매입이라는 용어는 재고상 거래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재고상 거래예요.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다 유형자산을 사고 돈 안 줬잖아요? 그때는 절대 외상매입금 못해요. 그때는 미지급금으로 갑니다. 양쪽에 보세요.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둘 다 돈 안 준 거거든요. 어떤 차이다? 재고상 거래는 외상매입금, 재고상 거래가 아닌 거에 미지급금 쓰는 거예요. 이 차이 가장 크다고요. 그럼 지급어음은 뭔가요? 지급어음. 우리가 돈 줄 게 있는 어음이죠. 지급하러 오면 지급어음, 받을 게 있는 건 받으러 오음이거든요. 이해가시나요? 중요한 거는 절대 잊지 마실 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요 두 개를 묶어서 매입채무라고 부르거든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이때 두 가지 개정은 반드시 재고자산 거래만 써요. 처음에 회계 처리하시는 실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걸 파는 회사라고 가정하고요. 이걸 사왔을 때 제가 어음을 받으면 지급어음이 맞아요. 이게 재고산이니까. 이걸 파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보관하는 냉장고를 샀어요. 돈이 없어서 어음 줬다고요. 그럼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금 못 잡아요. 재고산 거래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게 요 계정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그럼 뭘 잡아야 한다? 어음 받았더라도 미지급금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4학년 1학기 때 경영 분석하시죠? 그때 똑같은 채권이라도 그게 매출 채권이냐? 정말 비매출 채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구분은. 왜? 매출 채권은 기업의 중심적인 활동이고 비매출 채권은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이거든요. 어느 쪽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매출 쪽이죠. 그 경영 분석 다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이거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겠지만 경영 분석은 회계 마인드가 있으면 정말 많은 게 보이는 학문이거든요. 제가 4학년에 경영 분석 해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회계를 알고 올라오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왜냐면 5개 회계 과목 중에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게 경영 분석이에요. 시험 자체는. 근데 경영 분석의 그 매력에 비하면 너무 제 회계를 다 잊어버리고 올라오세요. 정말 알고 보면 정말 많은 게 보이는 학문이 경영 분석인데 올라오실 때 회계를 다 잊어버리고 올라오니까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영 분석이 굉장히 매력 있는 학문인데. 여하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채권이라도 매출 채권과 비매출 채권 달라요. 똑같은 채무라도 매입 채무와 비매입 채무가 다르다고요. 그걸 다 구분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선수금이 뭔가요?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먼저 받은 돈. 물건 받기 전에 먼저 줬으니까. 이거 부채죠. 먼저 받았으니까. 뭐래 한다? 줄 게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부채죠. 차입금은 뭔가요? 빌차 들립자죠. 빌려 들어온 돈. 빌려 들어온 돈은 나중에 갚아지잖아요. 미래 나갈 돈이니까 부채가 되는 거고. 예수금이 뭐예요? 요 예자가요. 예습할 때 예자. 미리 예자예요. 미리. 숫자가 거둔 숫자입니다. 수금할 때. 미리 거둔 돈. 대표적인 게 뭔가요? 기업에서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그게 예수금이죠. 다음에 갖다 내서 줄 때 미리 걷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예수금이에요. 미지급 비용은 뭐죠? 비용 아직 안 준 거. 미래 줘야 되니까 부채고. 선수 수익은 뭐예요? 수익을 먼저 받은 거죠. 먼저 받았으면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부채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미지급 배당금은 뭔가요? 배당금을 아직 안 준 거죠. 안 준 거면 미래에 줘야 되잖아요. 이 미지급 배당금은요. 이런 구조예요. 기업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12월 31일이 일반적으로 결산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통 2월 말경에 주총을 하거든요.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때 결산을 보지만 보통 주식회사를 보면 주주가 주인이죠. 경영자는 위탁을 받은 머슴이잖아요.
그러면 이 결산인데 재무제표는 경영자가 만들어요. 경영자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굴러다니는 돈 한 1억씩 모아서 회사를 차렸어요. 한 20분 돼서 치고 한 20억 되잖아요. 보통 집에서 한 1억씩은 굴러다니니까. 자, 어쨌거나 20억 가지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 그나마 한가하고 경영을 좀 아는 저한테 회사를 경영을 맡겼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7월 31일 날. 나 혼자 재무제표 만들고 손익계산 만들고 인형 만들어서 그냥 꽝 찍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참으시겠냐고요. 주인은 여러분들인데. 제 말 이해가세요? 저는 뭘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보여줄 보고서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주주총회. 그래서 주주총회를 다른 말로 결산 확정이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이 결산 확정일의 결정이 다 나는 거거든요. 이때 배당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주들이 딱 오실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뭐 수고로운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박수 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분들한테 줄 세워놓고 돈을 준다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귀하신 분들한테 줄 세워놓고 돈을 주는 일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날 여기서 결정을 하되 안 줘요. 그때 주는 게 배당금 지급 명령서라는 거고 상법상 1개월 안에만 주면 돼요. 상법상. 그러면 여기서 일단 결정은 났잖아요. 근데 이 1개월 동안 뭐가 생긴다고요? 미지급이 생긴다고요. 물론 다음날 전화하면 다음날 바로 보내긴 합니다. 법상 한 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1개월 동안은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 줬으니까. 그게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할 수 있죠. 또 이것도 그래요. 혹시 실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법인은 세금 언제 내죠? 정확한 법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연도 종료부터 3개월. 왜냐면 법인은 12월 법인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9월 법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날짜로 나온 게 아니라 소득세는 딱 나와 있거든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근데 법인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사업연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12월 30일 결산이면 3월까지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3월 말까지. 그러면 결산은 여기서 본단 말이죠. 법인세 결정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미지급이 잡힌다? 3개월 동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안 주고 있으니까 부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나요? 혹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회계상 이익이 나오면 법인세 나오죠. 근데 회계랑 세법은 다르잖아요. 실제 갖다 내는 세법은 다르단 말이죠.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게 법인 조정이거든요. 이거 할 줄 알면 굉장히 미래가 있죠. 회계 쪽에서는, 세무 쪽에서는. 회계의 꽃은 결산, 세법의 꽃은 법인 조정. 그러니까 법인 조정 하실만 하면 뭐 이쪽은 괜찮아요. 요즘은 그 세무사무실도 성과급을 많이 주는데 법인 몇 개 큰 거 쥐고 있으면 그건 만만치 않죠. 물론 관심이 있으면 어려운 거니까. 됐죠? 부채 종류 아시겠죠? 그런데요, 어떤 거든 간에 앞에 장기가 붙으면 다 비동부채예요. 회계는 단기와 장기 구분이 1년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이 앞에 장기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는 비동부채가 된다고요. 1년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뭐 장기 예상매입금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장기자가 붙으면 다 비동이에요. 1년 이상이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구분 잘 하셔야 한다고요. 재고산의 외상매입세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재고산 이외 외상매입금은 반드시 미지급이라는 계정을 써야 한다. 회계는 철저하게 분류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비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합니다. 됐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경영학과니까. 하여간 사채라는 건 이 어감이 나쁘잖아요. 보통 사채 그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깍두기들. 바로 연관 단어죠, 연관 단어. 그런데 물론 우리 깍두기 아저씨들이 당연히 사채를 다루겠죠. 깍두기들이 국채를 다루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채는 맞는데 이 사채는 그 사채가 아니고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정상적인 통로예요. 앞에 해자가 빠진 겁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받거나 빌려오거나. 근데 장기 자금은 대부분 사채 발행을 해요. 그런데 저 사채는 불법적인 게 아니고요. 개인은 발행을 못하는데 법인에 한해서 자기 자금 5배까지는 발행할 수 있어요. 그것도 허가제도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돼요. 문제는 그걸 만들어서 팔 수 있냐가 문제인 거지. 제가 법인이잖아요.
잠시 사채 보여드리겠지만 사채를 발행을 해요. 증권회사 통해서. 이거를 시장에서 팔 수 있냐가 문제인 거지 발행하는 건 마음대로라고요. 자기 자본 5배까지는.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사갈 거 아니냐고요. 발행까지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에요. 상장이 아니라도 발행할 수 있는. 됩니다, 법인은 일단. 근데 말씀드린 대로 상장 규모도 안 되는 조그만 뭐 어딘지도 모르는 삼성 같은 데서 삼성이야 누구나 인정해주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사채를 발행했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게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발행은 가능합니다, 법인은. 팔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잠시 사채 볼 거고요. 충당부채. 충당부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충당한다는 말 쓰죠. 어떤 쓰나요?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돈은 여행경비에 충당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여행경비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에 어떤 쓸 돈을 모아두는 게 충당부채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퇴직금이요. 퇴직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퇴직금에 사용할 부채란 말이에요. 퇴직금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1년, 물론 보너스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요. 1년 동안 일하시고 지급해야 할 대가를 13개로 나눠서 12개는 지급을 하고 하나를 쌓아두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직원이라 가정하면 퇴직하실 때 줄 돈이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게 퇴직금 충당부채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는 1년 이후에 발생하니까 그때는 비동부채로 정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요, 부채 중에 우리가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것들은 매입채무나 지급보험, 차입금, 사채 같은 것들은 다 금융부채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사채 보기 전에 일단 부채 분류부터. 이거 이래. 이거 왜 이러지? 깜짝이야. 자, 문제 볼게요. 2013년 23번이네요. 자,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구분 표시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죠? 일단 유동부채와 비동부채죠. 답은 1번이고요. 됐고요. 두 번째, 기출 26번. 자, 유형자산의 외상구입 시 발생하는 채무를 뭐라고 하죠? 유형자산은 외상매입금 못 쓴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유형자산은 재고산이 아니잖아요. 재고산이 아니잖아요. 뭐를 써야 한다? 미지금 써야 한다. 철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다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영부서에 가보시면 이 차이는 정말 커요. 진짜 경영부서 할 때는. 왜냐면 볼 때 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재고산을 산 거고 이건 나머지 붓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차이는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6번 봤고요. 2012년 22번. 자, 다음 중 비유동부채는 어떤 거죠? 사채하고 여러분들은 충당부채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충당부채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퇴직금 충당부채고, 뭐 제품 충당부채, 또 뭐가 있죠? 뭐 마일리지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잠시 볼 거고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사채죠. 자, 2011년 23번. 2011년 23번. 다음 중 비금융부채는 뭐였나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매입채무나 지급보험이나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을 금융부채로 보니까 이게 아닌 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나요? 충당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닙니다. 되었어요? 요 네 가지만 금융부채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 되셨나요? 아, 참, 그리고 아까 두 문제 안 한 거 있다면서요? 아까 두 문제 안 한 거 있다면서요, 영희 씨? 몇 번인가요, 그게? 12년 19번? 자, 12년 19번 잠깐 봐주실래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하고 여기 빼먹은 모양이던데요. 자, 2012년 19번. 자,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을 우려하는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뭐죠? 투자 부동산이죠. 됐나요?
이거 빠뜨린 거 아까 두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11년 17번. 11년 17번이요? 11년 17번. 됐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17번. 다음 중, 나와 똑같은 문제네요. 다음 중 치사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이거 뭐였죠? 3번이 제가 유형산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채고요. 부채 중에 사채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채는. 여러분들이 사채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근데 상황을 설명하려면 외우지 않고 하려면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양은 좀 많지만 시험을 목적으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해요. 보통 기업에 있어서 자금은 현금은 혈액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무상태, 사람의 체격과 비유를 해요. 덩치, 손익계산서, 체력과 비유를 합니다. 근데 자금은 혈액의 비유가 돼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회계 공부하실 때는 언제나 재무상태나 영업성과의 포인트를 맞춰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틀을 잡기가 좋으니까. 근데 실무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보다 흐름이거든요. 사람이 체격 작아서 살고 체력적으로 살지만 혈액이 안 들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세 개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틀을 잡을 때는 재무상태나 영업성과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현장 가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세요? 그런데 보세요. 저한테 1억이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받자면 투자는 안 되고 결국은 자금을 빌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직접 발행하는 경우 흔치 않고요. 직접은 잘 안 하고 보통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일부 내용만 쓸게요. 일부 내용만. 채권. 한문으로 쓰고 싶은데 한문이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앞에 윗줄은 비슷해요. 여러분 쓰시는 것처럼 뭐 일금 해놓고 정 해놓고 이런 식이죠. 이건 다 똑같고요. 뭐 1억 원. 이건 다 똑같고요. 이제 부서로 쭉 나와요. 발행자가 누군지 먼저. 발행인. 아시겠지만 수취인을 쓰는 채권이 있고 쓰지 않는 채권 있죠. 채권은 기명채권, 무기명채권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어요. 여기다 만약에 갑이라고 쓰면 이건 갑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쓰면 무기명채권이거든요. 그걸 주시면 여러분들 가지시면 됩니다. 기명채권은 가지고 있어서 도움 안 돼요. 돈 못 받아요. 본인 확인돼야 주는 거니까. 근데 무기명채권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 주실 거면 무기명채권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죄 영화에 꼭 무기명채권이 나오니까 그거예요. 기명채권은 가져가야 못 받거든요. 어차피. 물론 암시장에서 할인할 수도 있겠지만 기명채권 다 걸리거든요. 자, 발행일. 예를 들면 X1년 1월 1일 발행을 한다 치고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만약에 만기일은 일단 원래 우리나라 사채는 단기 사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5년 이상이지만 우리 모형이니까 다 3년만 보자고 치면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 그 회사에 이름이 만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수업할 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저는 회계는 만기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제가 깜짝 놀래요. 난감해가지고. 성격 좋은 친구인데. 여하튼, 이자 지급일. 12월 30일. 굉장히 많습니다만 필요한 것만. 그리고 채권은 법적 증서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자율 10%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요 이자율은 이 채권에 금액이 써있다서 액면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액면 이자율. 다른 말로는 표시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해가시나요? 이 채권은 증서에 써있다라서 액면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표시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거죠? 우리는 3년 후에 갚을 걸로 하고 1년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요? 1,000만 원, 10%, 1,0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조건으로 이 채권을 팔려는 거예요. 이 채권을 팔 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1억을 제가 채권을 파는데 1년에 10% 주고 3년에 원금 주겠대요. 사고 안 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조건 좋다면 사는 거고 못 믿으면 못 사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시장 1학년 때 미시경제 배우셨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뭘로 결정하죠?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일반 물건 사고 파는 시장 말고요.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 역시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걸 자금 시장이랍니다. 자금 시장은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돈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쪽.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자금 시장이라는 건 좁게 보면 주식 시장이나 사채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넓게 보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모든 걸 범위에 포함하는 거예요. 어디선가까지. 넓게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여기도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 수요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공급자. 두 사람의 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가격이죠. 근데 물건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건 자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자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적은데 빌려 쓰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는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돈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쓰려는 사람이 적으면 그때는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건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의 논리 아닌가요? 기본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런 경험이. 예전에 정말 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게 총알택시 타는 건데요. 제가 지금 본가가 인천에 있거든요. 인천 상국동이 저희 본가인데 제가 29대인가 처음 글로 이사를 갔을 때 서울에서 거의 그때까지 살다가 내려갔더니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노는데 젊을 때니까 자꾸 막차를 놓쳐요. 지하철을. 그러면 그때는 찜질방이 없었거든요. 여관비는 좀 비쌌고. 근데 그때 많이 보던 게 심야 만화방. 한 4,000원 정도 주면 만화 보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11시 5분 막차를 놓쳤어요. 청량리에서. 고민이 됐죠. 이거를 총알택시를 타고 가마라. 근데 그 당시에 총알택시가 1인당 15,000원이었어요. 돈도 아깝고. 찜질방 작가니 만화방이 작가? 이 고민하면서 잠깐 내려오는데 한 5분 내려왔나요? 갑자기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우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서 아픈 것보다 소리가 공포스럽더라고요. 쑥 하는데 갑자기 공포스러워진 거예요. 아, 돈 아낄 때가 아니구나. 빨리 가야지. 한 500m 정도 되는데 잽싸게 뛰어 올라왔거든요. 근데 25,000원이래요. 그 잠깐 사이에.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실은. 아까는 저처럼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수요가 안 많았거든요. 택시는 딱 절정돼 있었고. 근데 우박을 맞으니까 아프거든요. 야, 가야 되겠다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데 이게 늘어나니까 갑자기 가격이. 원래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자금도요.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금 시장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책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딱 봤는데 경기가 좀 과열되는 것 같다. 그럼 돈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좀 침체된 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열어버려요.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수소세는 탄력 세율이에요. 50%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한 세율이거든요. 양도세 낮춥니다. 그리고 딴 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야지 간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이 쫙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줄어들면 이자는 어떻게 되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꾸로 경기가 좀 과열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막는 게 자금이 커지는 부동산을 막는 거거든요. 부동산 못 나가게 막는 거죠. 일단 엄포를 놓는 거죠. 니네가 가기만 해봐. 중과할 거야. 50% 올린다는 거죠. 두 번째 더 무서운 거 있죠. 자금 부족하겠다. 그럼 못 하거든요. 그럼 돈이 못 나가니까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얘는 그대로고. 그럼 그때는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금 시장은. 그러면 이런 얘기란 말이죠. 우리는 10%를 가지고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자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때 형성된 시장 이자율이 12%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이자를 얼마 받는다고요? 1,000만 원을 받게 된다고요. 맞나요? 3년 만기니까 3년. 여러분들이 받을 이자는 얼마죠?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투자하시게 되면 얼마씩 번다고요? 1,200만 원 곱하기 3.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진 사람이 짱구가 아닌다면 굳이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죠. 이 책을 살 필요가 없죠. 차라리 여기다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 생기죠? 자금 조달을 못한다. 즉 혈액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조달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깔끔하게 빨간 사인펜으로 두 줄 긋고 12% 쓰는 순간 잡힙니다. 이거 법적 증서잖아요. 문서에 주가 된다고요.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거 폐기하고 다시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폐기하고 발행하는 기간 동안 얘가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발달된 거예요. 보시죠.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3천이죠. 시장에서 3,600 어떻게 하면 된다? 600만 원 깎아주면 된다고요. 600만 원을 먼저 깎아준다고요. 1억 원짜리 팔면서 600만 원 깎아서 9,400에 판다고요. 그럼 600만 원 이자 먼저 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3천만 원 주면 이자 30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할인 발행이에요. 그러면 이 사채를, 채권을 만약에 얘와 얘 이자율이 똑같으면 그냥 1억 원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걸 액면 발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보다 시장에서 주겠다는 이자가 높으면 어떻게 한다? 깎아줘야 한다. 그게 할인 발행이에요. 얼마 깎아주면 되죠? 600만 원. 이해가요? 만약에 얘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자, 이자율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많아지면 떨어진다면서요. 만약에 7%다 가정을 해보실래요? 만약에 7%다?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죠? 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3. 2,100만 원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2,100만 원 이자를 주는데 왜 3,000만 원 다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2,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900만 원 비싸게 판다고요. 더 주는 이자만큼 더 받아온다고요. 그게 바로 할증 발행이에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뭐에서 결정이 된다? 이자율이다. 우리의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할인 발행하게 되면 보세요. 이런 구조가 생겨요. 자, 요거죠. 액면 발행일 때는 현금 사채 금액이 똑같겠죠. 1억 원짜리 1억 원을 발행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1억 원짜리를 600만 원을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요, 보세요. 사채는 얼마짜리죠? 1억짜리잖아요. 현금 얼마 들어왔나요? 9,400이 들어왔죠. 600만 원 뭐가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900만 원 비싸게 팔게 되면 사채에다가 900만 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생긴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절대 잊지 마실 거는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요거 사채를요. 1억 원짜리를 9,600에 발행해서 600만 원 할인해줬다 치면 이 600만 원 성격이 뭐죠? 성격이 뭔가요? 이자를 먼저 준 거잖아요. 선이자잖아요. 선이자인데 이거 이자 비용 처리 못 하거든요. 왜 그렇죠? 회계는 발생규라는 걸 쓰거든요.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자라는 건 시간이 경과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빌려줬는데 시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자 안 붙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는 거에 대해서 붙는 게 이자거든요. 이자의 정의가 그거예요. 원래 시간이 경과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가치를 보상해 주는 게 이자거든요. 이자가 발생하는 건 시간이 지나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할인 발행을 사실 분명히 이자를 준 거는 맞는데 이 시점은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잖아요. 이자 비용 처리 못 한다고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뭘로 바꿔야 한다? 이자 비용으로 바꿔줘야 한다. 시간 경과하면. 그걸 상각이랍니다. 상각. 그때 이 말은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유효이자법으로 해야 한다. 이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업회 기준에 여기에 등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등이란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기업회 기준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법으로 생각한다. 딱 하나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여드리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시키려고 보여드리는 거지 그게 다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실제 사채 발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세요. 액면가액은 지금 100만 원이죠. 보이시나요? 편하게 보세요. 이거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표시자율이 8%래요. 우리 주겠다는 이자율이. 그래서 이자 지급은 10월 31일, 발행일은 2013년 1월 1일, 상환기일은 3년 후에인 2015년 10월 31일. 됐나요? 3년이에요. 자, 사채 시장 이자는 10%래요. 우리가 주겠다는 건 지금 8%죠. 시장에서 주겠다는 건 10%래요. 할인 발행한다, 할증 발행한다. 할인 발행해야죠. 시장에서 이자를 더 주니까. 이해하시나요? 10%에서 현가에서는 1년 0.9051, 2년 0.8264, 3년 0.7513. 이게 뭐냐면 미래의 어떤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숫자예요. 1년 현가계수란 말은 1년 후의 금액을 지금 가치로 바꿔주는 개수. 2년 현가계수란 말은 2년 후에 어떤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개수예요. 이건 이자율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수학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정확해요.
이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조건이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채는 지금 외우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시라고요. 제가 사채를 이대로 발행을 했으면 100만 원짜리 발행을 하죠. 그러면 제가 사채를 발행한 이후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돈 얼마가 있죠? 1년 후에 8만 원 이자, 2년 후에 8만 원 맞죠? 3년 후에 8만 원 나가겠죠. 그리고 3년 후에 원금 10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현가계수를 가지고 다 현재 가치를 바꾼다고요. 자, 요 8만 원에다가 얼마 곱하면 된다고요? 0.9091. 그러니까 얼마 나오나요? 1년 후에 8만 원은 현재 이자율 10%에서 72,728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2년 후에 8만 원은 현재 시장률 10%에서 어디였죠? 0.8264니까 곱해주면 66,112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자율 10% 전제하에 2년 후에 8만 원은 현재 이 가치랑 똑같단 말이죠. 66,112원. 이해 가시죠? 3년 후에 얼마죠? 0.7513 곱하시면 61,104원. 원금도 곱하셔야죠. 그죠? 숫자가 틀리네요. 한 51만 원 나와야 되는데. 자, 7자가 빠졌네, 7자가. 75만 1,300원에 7자가 빠졌네요. 여러분도 빠지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쓰거나 이거 할 때 오타 나오면 정말 민망해요. 본다고 보는데, 여하튼, 앞에 7자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것의 현재 가치 계산하고, 이것의 현재 가치 계산하고, 이것의 현재 가치 계산한 금액이 얼마다? 95만 244원이 된다.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겼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3년이니까 망정이지. 3년이니까 망정이지. 채권 같은 경우는 20년짜리도 많거든요. 국채 같은 경우는 50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50번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깔끔하게 한꺼번에 하는 게 이계수예요. 연금 현가계수라는 거. 반복되는 금액에다가 곧바로 이거 한 번만 곱하면 된다고요. 2.4868. 이것도 만들어 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 3개 더한 거예요. 그러면 20년에도 딱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발행 금액이니까 사채 금액은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요. 현금은 얼마 들어왔죠? 발행 가액은 95만 244원.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예요?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일 거 아니에요. 49,756원이겠네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이거 시간이 안 나옵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채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현금 받은 건 얼마죠? 95만 244원. 이게 현재 가치니까. 이게 아까 처음 나왔던 그거예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분명히 저거 이자죠, 이자. 근데 이자 처리 못 한다고요. 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에 거꾸로 할증 발행이라 하면, 할증 발행은 어떤 경우죠? 우리가 주겠다는 이자가 시장보다 많을 때잖아요. 그때 만약에 초과한 금액 10만 원을 가정하면 이렇게 해요. 사채는 100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만약에 110만 원을 팔았다면 그 10만 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이제 발행하는 건 보시라는 얘기고요. 삼각, 이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요 용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삼각하는 건 몰라도 되는데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유효절법. 절대 잊지 마실 것.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유효절표라는 건데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부가액 있잖아요. 여기다가 유효이자, 시장이자를 곱한 게 총이자고 우리가 주겠다는 게 액면이자잖아요. 뺀 금액이 차금을 이자금 처리하는 거예요. 차금 상배. 쭉 해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건 참고만 보시면 돼요. 다 보실 필요 없고 이거 보시면 머리 아프시죠. 이게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혹시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혹시 사개는 시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채를 발행할 때 이런 인쇄비 같은 거 들거든요. 발생하면 그건 반드시 발행가에서 빼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발행한 거에서 빼야 한다고요. 요거 잊지 마실 것. 자, 사채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 맞나요?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기가 됐을 때 갚는 것을 만기 상환이라 하고요. 조기에 갚는 것을 매입 상환이라 해요. 저걸 예를 들면 X3년 12월 31일 날 이때 갚는 것을 만기 상환이라 하는 거고요.
X3년 12월 30일 되기 전에 먼저 갚는 거. 그것을 우리는 매입상환이라 해요. 그러면 이 매입상환은 매입할 때의 이자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가치는 이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그때 시장이자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특수한 사채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별건 아니고요. 전환사채라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아세요. 전환사채라는 건 사채예요. 그런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환사채예요. 요즘 에버랜드 상장한다고 난리치고 있죠. 혹시 그 신문 검색해 보시면 아주 대단한 얘기 하나 나올 거예요. 얼마 전에 신세계도 범삼성 간 건 아시죠? 신세계 그 회장이 이건희 씨 누나인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그 이명희 씨가 그 아들한테 신세계의 일부를 넘겨줬어요. 지분을. 다 넘겨준 게 아니고 일부를. 이제 사람이 죽으면서 넘어가는 게 상속이고요.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걸 징여라 하는데 그때 징여세를 3천억을 냈거든요. 징여세 최고 세율이 50%예요. 크지 않습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50%더 내도 돼요. 한 80% 내면 좋겠는데 제 돈 아니니까. 어차피 징여나 상속세는 돈 있는 사람만 내는 거니까 한 80% 냈으면 좋겠어요. 여튼. 근데 그 일부가 넘어갔을 때 3천억을 냈어요. 그런데요. 삼성의 그 이재용 씨. 요즘 뭐 이건 씨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 삼성은 신세계랑 비교하면 수십 배가 넘을 거거든요. 그거 넘길 때 딱 64억 냈어요. 딱 64억.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전환사채였어요. 그걸 이용한 게. 그 당시 그게 뭐죠? S1? 보안업체. 그거 비상장이었거든요.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아니, 증여할 때 증여세를 좀 냈어요. 그거 사가지고 사자마자 바로 상장시켜가지고 돈 벌었고. 그 돈 가지고 에버랜드. 그 순환 출자 구조를 보시면 다 순환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든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에버랜드 이 전환세 산 거예요, 이거. 싸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전환시켜버린 거, 주식을. 그러면 지분율이 올라가고 경영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삼성은 다 넘어갔어요. 이재용 씨한테. 근데 실제 내는 세금은 증여세 64억밖에 안 냈어요. 근데 이게 뻔히 보이는 장면인데 아무도 못 때리더라고요, 삼성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특검. 여태까지 특검이 꽤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검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벌주는 직업이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특검이 걔들을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삼성의 힘은 워낙 막강하긴 합니다만 아직 건강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세금이 그렇지 않나요? 많은 놈은 많이 내고 적은 분들께서 적게 내시는 게 그게 세금의 정의잖아요. 그럼 신세계가 3천억을 냈으면 삼성은 제가 볼 때 한 30조 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64억 내고 계속 우기고 있죠. 자기는 몰랐다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 회장이 모르는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모른대요. 그리고 판사는 그래요? 이렇게 넘어가요. 여하튼 그거고요. 전환사채는 사채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특수한 사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조건 붙잡거든요. 사채인데요. 사채에 옵션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채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거지만 이거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라고, 옵션이요. 사채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신주 인수권 사채입니다.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왔는데 경영학도시니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설명해 드린 거고요.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채? 아, 근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의외로 여러분들 그 다니시는 방송대가 진보적인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 삼성을 끝까지 물고 들으신 분이 그 방송대 법학과 교수님이에요. 그 한신대 그 김상조 소장님하고 방송대 이름 적어놨나? 법학과 교수님. 방송대 은근히 진보적인 분들 많으십니다. 자, 2013년 24번, 25번 보실까요? 자, 24번, 25번 보시죠. 자, 모든 금융부채는 뭐 사채 포함해서요. 최초 인식 후 뭐뭇을 사용하여 삼각형 원가를 측정한다. 이게 뭐죠? 이게 유효율법이란 말이에요. 유효율법. 자,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유효율법을 써요. 아까 복잡한 거 보셨죠? 그걸 계산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금융부채는 유효율법으로 삼각한다. 됐나요? 단 1년 이내는 하잖아요. 1년 이내는. 1년 이렇게 계산하는 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는 효율성 차원에서 안 하고 1년 넘는 모든 금융부채는 반드시 유효율법으로 삼각해야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기억하시고요.
자, 25번. 사채 할인 발행 차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볼까요? 자, 유효자율이 사채이자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아요? 유효자율은 쉽게 말하면 시장이자율이고요. 사채이자율은 액면이자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자율이 높을 때 당연히 사채 할인 발행 차감 발생하죠. 용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맞죠? 맞죠? 자, 3번.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요거 만약에 600만원 그 할인 발행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할인 발행하면 사채는 1억 원이죠. 그죠? 할인 발행 차감이 얼마였죠? 요 차이가 6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다 쓴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는 형식으로 기록한다고요. 그럼 장부액은 얼마인가요? 9,400이다. 이해가시나요? 할증 발행은 더하는 형태로 기록하는 거고요. 할인 발행은 빼는 형식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흉악하죠? 비용을 처리한다고요? 못한다니까요. 사채하는 발행 차금이라는 차감적 계정이라고. 이거 차감적 계정. 빼는 계정이지 비용 아닙니다. 비용 처리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랬나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사채 발행할 때 깎아주는 금액은 이자인데요. 이자인데 기간이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처리 못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여기서 빼는 계정, 차감적 계정 설정했다가 기간이 경과한 만큼 이자 처리해가야 된다고. 그때 이자 처리하는 방식이 뭐다? 유효자법이라고. 됐나요? 자, 2012년 23번, 24번. 23번, 2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건 뭐죠, 이거? 사채입니다. 이연법인세는 뒤에 나올 거고요. 선수금, 선수수익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물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금융부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곧.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아까 사채, 여기 금융부채 4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정도는. 자, 그러니까 금융부채는 1번 사채고요. 자, 24번. 자, 보세요.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유효자율법을 사용하여 뭐뭐를 측정한다? 이거 삼각호 원가인데요. 삼각호 원가인데. 잠깐만요. 유효자율표를 보시면 원가는 원가인데 이 삼각되는 금액이 더해지면서 원가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걸 삼각호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금을 삼각하게 되면 그만큼 빼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늘어난다고요. 요것을 삼각호 원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자율법 적용해서 삼각호 원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제 생각에는요, 24번의 이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험이 2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유효자율법을 사용한다는 말과 삼각호 원가를 측정한다는 말 2가지 나오니까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사채 차원에서 보면 이 유효자율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11년 24번, 25번 보시죠. 자, 기업 23번. 23번도 볼까요? 다음 중 비금융부채 뭐죠, 이거?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죠, 문제가. 2011년 23번에 보시면 다음 중 비금융부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죠? 충당부채. 이건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24번. 기업회계준상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은요? 유효자율법. 됐죠? 25번. 사채 상환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환은 2개밖에 없다 그랬죠? 만기 상환이냐, 매입 상환이냐. 이해하시나요? 나머지 추천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어쨌거나 매입 상환은 그때그때 상환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사채 금액은 뭐를 결정한다고요?
시장 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상환할 때, 갚을 때 그때 시장 이자를 다룰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시장 이자를 10% 차치 금액을 계산했는데 갚을 때 시장 이자를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 발생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손실 발생하는 거예요. 매입 상환은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주식은 비상장이 되면 시가를 알 수가 없어요. 주식은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사채는 딱 하나만 하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만 하면 사채 금액은 정확히 나와요. 아까 나왔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입 상환한다는 얘기는 만기되기 전에 사서 갚는다는 얘기니까 그 당시 이자율과 원래 이자율과 차이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지금 몇 번 했죠? 몇 번 했죠, 지금? 25번이요. 예, 2번 매입 상환. 정시 상환도 사실은 만기 상환과 같은 개념이고요. 추첨 상환은 뽑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별 의미는 없고요. 자, 지금 25번까지 했나요? 사실 다 본 건가요, 지금? 됐죠? 그러니까 사채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앞에 부분 이런 걸 이해하시긴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개념을 물었어요. 유효율을 생각한다, 삼각형가를 측정한다, 뭐 사채 할인 말이 차이는 어떤 거냐 이런 걸 주로 물었다고요. 이걸 하시려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급회계는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직까지 그 방송대 중급회계는 그렇게 까다롭게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회계 배울 때 회계 원리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중급회계 하니까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무지 아팠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어릴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포상의 방식이 두 개잖아요. 현금으로 일시불로 3천만 원 준다. 와 죽을 때까지 뭐 10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전 속으로 저게 어떤 게 이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딱 하나만 알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 환산해가지고 딱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에 정확히는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미래에 어떤 금액을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중급회계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일이긴 한데, 다행히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건 안 나와요. 됐죠? 됐습니다. 자, 2010년 24번. 자, 보실까요? 24번. 자, 중요성의 관점에서 유동부채의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 기준. 잘 들어보세요. 중요성의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회계는 당연히 정확해야 하는데요. 중요성의 차원이라는 건 가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중요성의 차원이거든요. 다시요. 회계는 원칙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미래 갚을 거니까 그 금액을 다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1년 동안은 현재 가치가 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금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만기가액이에요. 갚을 금액. 아까 말씀드린 게 위에 머리 복잡했던 거는 다 1년 넘는 것만 한다고요. 1년 이내 거는 안 합니다. 뭘로 한다? 만기가액. 액면 금액만 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 자, 24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성의 관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잘 들어보세요. 회계는 사실 금액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옛날에 그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저녁에 전표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100원 벼요. 그럼 집에 못 가죠. 그거 아시나요? 그 100원이 100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속된 말로 1억 100만 원과 1억 원이 찰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마스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는 정확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의 매출이 10조가 넘는데요. 삼성의 매출이. 매출액. 절대 이거 외운 거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숫자지. 이거 14조죠. 14자리면 10조 되거든요. 계산해보면 14조입니다. 여기까지가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매출원가. 만약에 8조. 너무 센가? 내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그 사람들의 밑에서 선택해서 쫙 있겠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사실 보는 사람 어지럽잖아요. 이거 쓰신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딱 잘라가지고 단위 100만. 이거 보셨죠? 이게 중요성 차원이에요. 회계는 100원까지 정확해야 되는데 단위를 100만 한다는 얘기는 10만 원까지 다 무시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허용한다니까요. 왜? 이만한 규모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중요성 차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푼 문제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미래에 갚아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라 이걸 다 환산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1년 동안은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중요성 차원에서는 그냥 원래 금액, 그 만기 가액으로 한다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24번의 답은 몇 번이죠? 1번이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